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3분기 기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예상보다도 빠른 출점 속도의 제목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25,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나 밀리는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의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인 기업이죠. 기존의 모 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을 애플향으로 공급하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글로벌 고객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장용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의 이중 수혜를 받고 있어서 더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전장용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FNF 보도록 하죠. 현재 0.9%대 상승하면서 15만 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중국이 락다운 이후에 6월 기준점에 플러스 성장을 전환했고 8월 들어서는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MLB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내수 그리고 면세 채널을 제외하고 순수한 국내 브랜드 매출은 무려 20% 이상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의 빠른 출점 확대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분기 매장이 약 120여 개 증가하는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출점 속도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10월까지 계산을 해보니 약 800여 개 점 매장에 출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도 빠른 출점 속도를 반영하면서 연간의 누계 매장 추정치를 올해 850개, 또 내년에는 1,150여 개 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죠. 2%대 하락하면서 1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컴 대표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회사에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약 20만 주를 매수했는데 이번 추가 매수로 김 대표는 약 5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추가 매입이 한컴의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방증이라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B2B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의 수혜로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수 대표 취임 이후에 기존 사업 방식의 확장으로 벗어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또 본업 중심의 산업적 시너지 확대도 기업에 더해지면서 앞으로 본업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리포트를 객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은수 시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도요. 물론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몸 담으면서 정말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있어요. 뭐 힘듦을 넘어서는 날들이 있는데 오늘 또 저에게는 그런 날 중에 하나거든요. 이 FOMC 회의 결과 나왔고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측했던 것만큼 나왔다. 혹은 더 매파적이었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죠. 100bp냐 75bp냐 중요하지 않다. 과연 3.5 룸을 어디까지 열어두느냐 했는데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3.5 룸을 4까지 열은 거에 대해서도 경기를 일으켰던 부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4까지 늘리느냐, 4.5까지 늘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올 연말에 그 금리 목표치를 4.4로 목표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얘기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4.4까지. 그러면 연준이 올해 몇 포인트 금리 이상이 가능할까요? 125bp예요. 그러면 75 한 번 더 하고 50 한 번 더 하면 끝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지금 올 초만 해도 미국 금리가 몇 프로였죠? 제로였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얼마냐? 3.25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연말에는 4.5%가 되는 거죠. 자, 몇 배가 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단순하게 3%, 4% 금리가 뭐 대수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이 정도 금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시각도 있습니다만 제로에서 시작해서 3.25까지 왔다라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자만 원금은 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감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자가 한 3배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50만 원씩 이자 내시던 분들이 이자만 150만 원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이자를 3배 낸다라고 하고 지금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물가가 다 오르죠. 그렇게 되면 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소득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기업이 과연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비로 먹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둔하게 되게 된다라면 이 금리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는 그것들이 이제는 느낌이 확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현금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매력이 있으신가요? 주식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주식은 누가 끌어올리죠? 결국 하향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주식시장이란 게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경기 둔화될 때는 주식시장도 뭐 용 쓰는 재주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2020년처럼 경기가 그때는 오히려 안 좋았지만 돈을 풀어댐으로써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데 지금은 우리가 외통수에 걸려 있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0.75%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인데 최종 목표치로 연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는 포트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종목을 볼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리포트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한국투자증권의 신세계 리포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가 나왔어요. 네. 미리 예측을 해봤을 때 서프가 기본,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기본 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 연결 3분기 매출이 한 1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2조 가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6%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하게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오죠. 네. 백화점 같은 데가 영업이익률이 10% 나온다. 이거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백화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남기는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백화점, 면세점 뭐 다양한 뭐 사업부들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얼마 이익이 남겼느냐도 중요하지만 팔아서 몇 프로 이익을 남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3분기는 좋다. 그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게 된다면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 마진 좋은 패션 부분에 있어서 네. 성장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보다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분석이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워낙 유통 소비주들의 경우에도 소비 둔화라는 그런 가장 큰 틀 안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다라고 해도 여기에 막 강하게 환호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이 그럼 반등할 때 1위 종목이 오를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재개도 한번 도와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존의 생각과 리포트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 늘어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명품 면세점에 가면 거기서 이제 명품을 산다라든지 해외 나가서 명품 사오시는 좀 직구족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명품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간단하게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갖고 오면 상당히 좀 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환율 효과 빼고
환율효과 빼고 득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면세점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할 바는 아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본격화됐을 때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신세계가 현재 지금 가장 큰 많은 면세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좋고요. 한 가지 이제 중국에 있어서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소위 이제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 상분들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는 바라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앞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패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기대를 좀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따이고 보따리 상들의 그 귀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등장이 없는 거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신세계 한국투자증권 레포트를 봤을 때 차영수 시장이라면은 어떤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 핵심이구나라고 짚어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PR이 낮다라는 점도 지금 현재 리포트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PR이 한 5.7배 수준인데 2016년에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 PR이 한 7.6배였어요. 그런 걸 보면 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PR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드 보복 당시에 이제 따이공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는 PR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지금이 저평가됐다라고 저는 PR 가지고 저평가됐다라는 논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한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뭐 가수를 좋아했다가 지금은 A라는 가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 한때 A라는 가수 좋아했잖아. 새로 나오니까 A라는 가수 앨범 사. 그 이해가 되나요? 한 번 마음 변한 건, 그러니까 이제 PR이라는, 그러니까 EPS가 줄어들었다가 EPS가 증가하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네. PR이 과거 7.6인데 지금 5.3배니까 저평가됐다? 7.6이 과연 적정한 거냐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로 보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어찌됐든, 자, 1페이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표 말고요. 1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그런 표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대략 한 6조 정도, 그러니까 7조 정도 나오고 내년에 8.9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 이제 증감률이 나오죠. 증감률 같은 경우 올해 크게 증가하고 내년에 좀 역성장이죠. 자, 끝에서 두 번째 ROE가 있습니다. ROE가 저는 이걸 보고 이게 핵심이 아니겠는가. 신세계에서 우리가 증감률은 변동한다 하더라도 ROE가 10%대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ROE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자기 자본이 매년 10%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단리가 아니라 복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 110이 됐다가 110에서 또 10이 늘어나고 그럼 한 121 정도 되죠. 여기서 10이 늘어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이 표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한번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PER로 저평가됐다가 아니라 ROE로 본다라면 가치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PR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 한 종목의 저평가라는 게 매력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PR을 보기보다는 ROE를 보면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에 대한 이 리포트는 어떻게 해볼까요? 믿어보자. 저는 충분히 이건 아직까지 예측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들인데 상황 분석을 잘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PR에 대한 해석은 이거는 누구든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분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믿어보자. 좀 억눌렸던 소비 정연아서 옷도 좀 사시고요. 기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옷을 사던가 말던가 할 텐데 알겠습니다. 한번 신세계를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요? 네, 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두산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산과 사업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 매각을 통해서 2년 만에 좀 그룹의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가 좀 나셨을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이집트 원전과 관련해서 뭔가 수주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두산이 오히려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두산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현재 지금 2년 만에 그룹의 유동성의 안정세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다 처분한 건 아니죠. 일정 부분 처분해서 현금화 지배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 내는 것보다 유동성을 하는 게 장기 성장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워렌 버핏을 우리가 소환을 하게 된다라면 기업과 동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무조건 주주들 친화적으로만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주 친화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올바른 성장 방향으로 경영진들이 결정을 내렸다라면 저는 그게 주주 친화적이라고 봐요.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하는 게 주주 친화가 아니라 저는 두산의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회수는 장기 성장성을 답보하기 위한 경영진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두산 리포트를 쭉 봤을 때 여기 보니까 고성장, 비상장 자회사 3개를 이야기했거든요. 이 회사들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이 자회사들이 비상장했다라는 거는 두산의 가치로 지금 주가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 다 두산 가치로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주회사 같은 경우 평가를 못 받는 게 이중상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 정현 아나운서가 정확히 잘 보신 것처럼 비상장이라면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정현 아나운서 이제 결혼하셔서 자제분들을 키웠는데 자제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분가를 안 했어. 그러면 내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내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 분가해버리면 각각 서로 다른 재산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DLS라는 물리회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협동기계, 그다음에 DMI 같은 연료전지, 드론, 파워팩 이런 것들, 드론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라는 이런 쪽들이에요. 다 미래 먹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포트폴리오 잘 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바켓만 볼 게 아니라 두산 퓨어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것들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 외에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고성장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무려 3개나 더 갖고 있어서 두산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보고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무엇으로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1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두산의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냐면 지금 2021년에 약 13조 정도 매출이 있었어요. 13조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까지 늘어나냐면 2024년에 18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시죠.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PER 한번 얼굴 위에 있는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PER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1배에서 내년도에 3.6배, 3.2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ER이 낮다. 아까 앞선에서는 왜 PER 안 좋다고 해서 왜 지금 PER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PER이 저평가됐다는 게 아니라 PER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이익이 늘어나면 PER은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ROE 다시 한번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14배에서 18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두산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앞으로 좀 지속해서 좀 볼만한 좋은 재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두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변화를 좀 하는 거죠. 네. 옛날에 정현 아나운서 아주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거리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중장비 회사로 됐다가 이제 지금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또 차세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그것도 다 잡음 없이 외부 차입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두산의 이번에 3번째 변화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변화,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레포트 신세계와 두산 알아봤고요. 자연습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